자, 오늘은 굴절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차시고요. 교과서 144에서 14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굴절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서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과제 PPT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부를 받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1번, 2번, 3번 경로 중에서 몇 번 경로를 택해야 될까요? 1번이요. 네, 1번이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거리로는 최단 거리인데 요렇게 되면 요만큼 달려가고 요만큼 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달리는 게 수영보다 더 빠르니까 요만큼 달려가고 요렇게 수영하는 게 요 경로 중에 어떤 경로가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돼야 되죠. 거북이는. 그래서 실제로 요 공기에서 물 속으로 갈 때 소리하고 빛이 굴절되는 방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빛은 속력이 느려지는데 물 속으로 들어가면 소리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빨라집니다. 네. 수영을 못하면 가면 안 되죠. 뭐 윤리적인 문제 생겨 수영 못하면 가면 죽는데. 그 수영을 할 줄 알아도 사실 가면 안 되고 이제 튜브나 이런 걸 던져줘야 됩니다. 줄이나 튜브를. 자, 요 실험을 비유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맴돌이 전류라는 이제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 이거는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요거는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먼저 출처를 먼저 알려주면 요 강경수 선생님과 정원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교육 자료전에 제출했던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재현했던 요 실험입니다. 모르는 분들이고요. 허락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출처 밝혔으니까 괜찮겠지. 이 굴절차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굴절이라는 현상 자체가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굴절차라고 하는 요 차를 만들었는데 요 간단한 모터로 가는 차를 구입해서 여기 자석을 붙인 날개를 붙였습니다. 요 날개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네오디듐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바닥 위에 올리면 네오디듐 자석이 바닥에 닿을랑말랑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구리로 된 요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요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다음에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겨서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맴돌이 전류는 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끔 생겨요. 그래서 이걸 맴돌이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를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보다 더 속력이 느립니다. 종이에서는 그런 맴돌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제 속도로 가고 얘는 이제 느려지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얘가 이런 자이로 드롭 타봤습니까? 그게 맴돌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신칸센 기차의 브레이크도 요 맴돌이 브레이크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면 요 부분은 밑에 종이가 있어요. 요 부분은 밑에 구리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맴돌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제 속도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력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끽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실제로 재현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22살에 저의 손인 것 같습니다. 다 제대하고 나니까 21, 22, 23살, 24살쯤 됐겠네요. 소리를 좀 끄고 갈게요. 이게 좀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경사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리에서 속력이 더 빠른 걸 볼 수 있죠. 속력이 더 느리죠. 구리판에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손가락이 제 손가락 맞죠? 인증. 자, 이거를 이제 평면에다가 놔두고 이제 모터를 이제 작동시켜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자, 미리 예상을 해볼까요? 여기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럼 경계면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속력이 빠르고 여기는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샥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좀 확실하게 휘어지진 않아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한 2번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줄까요? 휘어지는 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속력이 다른 매질에서 파동이 휘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인데, 사실 이 실험은 좀 약간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요거는 사실 파동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라는 어찌 보면 물질 입자죠. 입자인데 이렇게 그 파동이 아니어도 굴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은 파동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그 파동은 이렇게 힘을 받아서 휘어지진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냥 자연에 있는 파동을 모두 관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2점을 가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거를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그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수리과학 논술로 그 미분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굴절의 법칙이 그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고안하신 선생님의 목적은 굴절을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광통신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실험은 요 구리판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굴절차가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그 구리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재현했는데, 저는 그 구리판을 여러 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실험실에 굴러다니는 걸 몰래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전반사 되는 것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합 평면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이렇게 입사각이 큰 상태로 입사를 시키면 굴절은 일어나지 않고 전부 반사만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굴절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반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길을 만들면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반사하면서 요 구리판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전반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험은 안 합니다. 실험은 나중에 모아서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실험을 2개인가 3개 정도 할 건데 좀 몰아서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없어서. 자, 이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됩니다. 요게 매질의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요 경계면에 대해서 요 위쪽 매질과 아래쪽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이 V1, V2로 다른 상황입니다. 자, 요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 있죠? 요 수직인 선을 저는 보통 점선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여기다 쓰도록 합니다. 이걸 법선이라고 그래요. 법선. 항상 그 굴절에서 그 각도를 얘기할 때는 법선과 파동의 진행 경로 요 사이의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 각도로 얘기하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도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굴절의 법칙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굴절의 법칙을 유도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빛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굴절을 할 때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의 파동을 입사파라 그러고요. 여기 입사하는 쪽을 입사파라 그러고 굴절해서 들어가는 쪽을 굴절파라고 하고요. 요 입사파의 경로와 법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타1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굴절파하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굴절의 법칙은 V1과 V2,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식인데, 자, 여기 적어 놓으십시오.
요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리학원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굴절의 법칙을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법칙이니까 적어주도록 할게요.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입니다. 자, 요 식은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요 왼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법선과 파동의 진행 경로 사이의 각도는 잘 보면요. 0도에서 90도 사이까지 존재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러면 경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 0도에서 90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도 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세타1, 세타 중에서 지금 누가 더 큰 상황이에요?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세타1이 더 크다라는 것은 사인 세타1이 사인 세타2보다 더 크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같죠. 예. 그래서 세타1이 크면 V1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속력은 얘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각각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 볼 수 있죠. 람다1 F1, 람다2 F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동수는 매질 1에서 하고 매질 2에서가 이어폰 빼라니 이쪽에 이어폰 껴놓고 지금 음악 듣고 있잖아요. 채영이 고개 돌려봐. 근데 왜 이렇게 그룹을 타? 원래가 좀 그래요. 아 그래? 음악 없이도 그룹을 타네. 순대갈 것 같아요. 예. 주하는 말한다. 너였어. 야 이어폰도 안 꼈는데 내 소리가 안 들려? 네 이름을 불렀는데. 자 F1하고 F2는 변화가 없죠. 파원에서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장하고 속력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같이 묶어서 똑같이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굴절하는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면서 입사각이 세타2로 굴절하면 세타2로 입사를 하면 굴절각은 세타1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도 똑같이 비친 파동은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로가 결과적으로 보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이 파동의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이제 자연의 수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동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과학에서 왜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규칙성을 보면 이게 항상 짧은 시간, 가장 짧은 시간을 갈 수 있는 경로를 택하는 게 파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서술형 평가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속담을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낮하고 밤의 차이점은 뭐냐면 낮에는 땅이 쉽게 가열이 되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반면에 밤은 땅이 또 빨리 식죠. 그러니까 땅이 차가우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빠른 온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니까 그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져야 되니까 이 각이 이 각보다 커야 되죠. 고온 저온이니까. 그래서 낮말은 주로 이렇게 하늘 쪽으로 굴절이 되고 밤말은 상대적으로 아래쪽보다 위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위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밤말은 이렇게 땅 쪽으로 깔아지죠. 굴절되는 방향이.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이제 낮과 밤의 온도 경향에 따른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온도가 높으면요. 이 세타각이 커지는 거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세타 각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온도가 높으면 그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밤에는 새가 소리를 못 들어요. 새가 소리를 못 듣는 것 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난 소리가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리가 이쪽은 하늘 쪽으로 모이게 되고 얘는 하늘 쪽이 아니라 땅 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의 그 양이 달라지는 거죠. 어제 들을 수 있는 거나. 예, 근데 낮말은 새가 주로 듣기에 유리하고 밤말은 땅에 있는 쥐가 듣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침에요. 밑에가 센터 근데 왜 부위도 이게 찍어요? 아침에 낮에 밑에 게 크잖아요. 이게 작고 근데 왜 부위도 저게 더 커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 여기서 네?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안 돼? 맞잖아. 요 각이 지금 이것보다 크잖아. 뭔가 아니 봐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크고 이게 작고 이게 작고 이게 커. 아니 그냥 이것만 바로. 예. 이게 자꾸 이게. 아 넘어갈게요. 이 큰일 났다. 이게 시간이 뭐 오지랄라. 그래서 이거라고 이렇게 예, 저기는 이제 준현이가 해결하더라고.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을 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빛을 포함한 모든 파동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굴절의 법칙입니다. 해결됐지? 왜 해결이 안 됐어 이게? 나중에는 따로 남아서 들으세요. 이게. 저태가 아니고 병원 가야 돼. 그래 병원 가라. 예. 자, 이거는 빛, 소리 할 거 없이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거고, 요 빛의 경우에서는 좀 굴절률이라는 게 특별히 정의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제가 살짝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요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일부는 굴절하지만 모든 게 굴절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중에서 70이 굴절되면 한 30은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인데 그래서 요거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타2를 굴절각이라고 했었죠. 그럼 세타1 프라임은 뭐냐면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사의 법칙은 뭐냐면 이 두 개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다가 하나 적을게요. 입사각하고 세타1 반사각 세타1 프라임은 항상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고요. 일단 굴절에 대해서 써보면 일단 굴절의 법칙은 아까 그 모든 파동에서 적용된다 했으니까 그대로 한 번 더 적을게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입니다. 이거는 빛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위에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반사의 법칙이고요. 요거는 이제 빛에서의 또 굴절의 법칙도 적용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세타1,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V1, V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예, V1이 더 크고요. 진동수는 어떻습니까? 같죠? 동일한 파원에서 나온 거니까.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람다1이 더 깁니다. 근데 저기 N1, N2라고 적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굴절률인데 굴절률이 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특별히 대표할 만한 값이 없어요. 뭐 1기압 15도씨에서의 속력을 뭐 기준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그 행성마다 대기의 구조도 다르잖아요. 구성도. 하지만 빛의 속력은 우주의 공통적인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의 법칙 양쪽 식에다가 그 상수인 C를 곱해줍니다. C 나누기 V1 곱하기 사인 세타1은 C 나누기 V2 곱하기 사인 세타2라는 식이 됩니다. 양변에 이제 우주 공통의 이제 기준이 되는 속도, 상수인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곱했어요.
그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력이에요. 빛의 속력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얘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 속력이니까.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속력으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속력을 속력으로 나눴죠. 요것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 하면은 N1, N2라고 쓰고요. N1, N2 이렇게 쓰고 요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굴절률은 빛의 경우에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절대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줄여서 굴절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굴절률이라고 하면 절대 굴절률을 보통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 나누기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한 게 굴절률이 됩니다. 그러면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요 굴절률은 더 크겠죠. 그래서 굴절률하고 요 속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사실 이 굴절률에 대한 정확한 식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굴절률이 이 속력하고 반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요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죠? 그럼 V1이 V2보다 더 커요. 그럼 N1과 N2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하고 거꾸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이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 굴절되는 상황의 그림을 보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르고 어디가 굴절률이 더 큰지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요 시까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그래도 뭐 알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 요거를 이제 특별히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빛의 경우에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빛만 절대 굴절률을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소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파동의 경우에도 굴절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 굴절률입니다. 이제 상대 굴절률은 그냥 뭐냐 요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을 그냥 1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얘를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매질 1에 대한 그러니까 매질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매질 1을 굴절률 1로 두었을 때 매질 2의 굴절률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상대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빛의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빛은 N1, N2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걸 속력으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 되죠. 그럼 V2분의 V1 하면 빛이든 소리든 뭐든지 간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 됩니다. 근데 이 상대 굴절률은 그 모의고사나 이게 학력평가 수능 문제에서는 물어보지는 한 번도 않았지만 또 교과서에는 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래도 개념 자체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N12가 아니고 N12입니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자, 그러면 이 굴절의 모습을 실제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교과서 144쪽에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뭐를 잘 설명해 주냐면 파동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 해안가의 파도를 보면 항상 파도가 이동하는 방향이요. 요 해안선하고 수직인 방향으로만 오죠. 이렇게 비스듬히 치는 파도 본 적 있습니까? 비스듬히 치는 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 말고 이제 자연적인 저쪽 멀리서 오는. 그래?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대체로는 이렇게 해안가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해안가로 올수록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니까 요 매질의 임의의 경계면을 내가 이렇게 그어보면 매질의 경계면을 그어보고 법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법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깊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얕아요. 그럼 얕으면 얕을수록 바닷가의 마찰 영향이 더 크니까 그 물결파의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요 각이 점점 보면은 이렇게 출발했던 파도들도 이런 식으로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는 해안가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파면하고 요 해안선이 거의 나란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파동의 굴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겠네. 예, 해안가의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물리법칙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자, 이거는 이제 굴절의 법칙을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 요 좀 용어를 좀 알아야 돼가지고 이 그림을 또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보통 마루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고리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위상이 같은 점을 쭉 이은 선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해요. 선인데 왜 면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의 면이라고 합니다. 면.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는 그리고 마루하고 마루 사이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골하고 골 사이 거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파장이에요. 파장.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파면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기 이제 파면이 여기 요 매질의 경계면과 만나는 점을 찾은 다음에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자, 파장 보면 누가 더 길어요? 매질 1, 매질 2. 매질 1에서 더 길죠. 그럼 여기다가 동일한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그림을 보고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파동의 진행 경로를 그려보면 법선과 이론각을 비교해봐도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더 작고. 그래서 파장으로 봐도 이런 그림이 나오면 파장으로 봐도 되고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봐도 되고 둘 중에 먼저 보이는 걸로 이쪽이 파장이 길고 속력이 더 빠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 그게 빛은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공기는요 진공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공기의 굴절률이 얼마냐면 1.0003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1.000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죠.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에는 거의 진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 그래서 공기에서 렌즈로 가면 이건 유리거든요. 유리에서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그 다음에 법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지죠. 작아지고 여기도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을 그어보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이쪽 공기 쪽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제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볼록 렌즈고요.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매질의 경계면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또 역시 더 커야 되니까 이쪽이 요 각이죠, 요 각. 요 각이 더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렌즈에서의 굴절도 이제 공기하고 유리 사이에 빛의 속력 차이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일단 요거와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이 보면 요 물 속에서 발이나 이제 어떤 물체가 좀 떠 보이는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굴절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발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발끝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빛이 꺾여온다라고 인지를 못해요. 무조건 빛은 직진한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빛이 얘는 여기서 왔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발이 실제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은 이쪽이 각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가 속력이 더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속력이 느린 매질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공기하고 물이니까 물 속에서 빛의 속력이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떠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제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이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려면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
요렇게 와야지 그렇게 보여요. 젓가락이. 그래서 이 젓가락이 휘어진 걸로 잘못해가지고 요게 빛의 경로로 보고 이제 풀어가지고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모은 거 나중에 나눠주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자, 신기루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하고 소리의 속력은 좀 비슷한 경향을 가져요. 뭐냐면 둘 다 우리가 보는 빛이나 우리가 듣는 소리나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사막은 뜨거우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마찬가지로 빛도 제가 매질의 경계면을 임의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법선을 이렇게 잡아보면 좀 과장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된 빛이 올 때는요. 이렇게 반사된 빛이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뜨거운 사막 쪽이 더 커야 되거든요. 좀 더 과장해서 그릴까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보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뜨거운 사막 쪽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빛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산에 대해서 보면은 밑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이 이런 식으로 비치게 되면 하늘이 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물 색깔이 비춰서 여기 바닥에 하늘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마치 그 호수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오아시스가 신기루처럼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뜨거운 사막 때문에 여기 아지랑이가 펼쳐지면 여기 상이 막 흔들립니다. 마치 물이 찰랑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기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거꾸로 일어나는 게 동부에 가면은 간혹 관찰할 수 있는데 배가 거꾸로 떠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일몰일 때 이제 해가 거꾸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찬 해수면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또 제가 과장돼서 그림을 그리면 매질의 경계면과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아래쪽이 차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야 되고요. 아래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제 빛이 직진해서 여기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 하늘의 허공에 배가 거꾸로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빛의 굴절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게, 이게 사실 안 외워도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끔 문제가 다 나오는데, 공기든 소리든 빛이든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 때 더 빠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좀 좋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각각 A, B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걸 파장으로 속력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진행 경로를 보고 싶으면 요 파면하고 요 매질의 경계면이 만나는 점 있죠. 여기에 점을 찍어서 요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선을 그어 봅니다. 친절하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법선을 그어 봐요. 법선을 그어 보면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요 A 쪽하고 B 쪽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A 쪽이 더 크죠? 그래서 A 쪽의 속력이 B 쪽의 속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요 그림과 같이 아예 파면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게 파장이죠. 요게 A에서의 파장입니다. 아니면 시커먼 부분과 시커먼 부분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B에서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장이 어디가 더 길어? A 쪽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파장에다가 진동속 곱한 게 속력이니까 진동속은 같으니까 요 A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저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 자, 요렇게 꺾였어요. 그럼 요게 매질의 경계면입니다. 매질의 경계면이고, 요게 법선이에요. 법선.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요쪽을 세타1이라고 할까요? 요쪽을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1,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세타2가 더 크죠? 그럼 속력이 요 매질 이쪽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럼 A, B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른 쪽이 어디지?
A죠. 그러니까 매질 2가 A고 매질 1이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 이걸로 이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1번 기억. 파동에서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B에서가 그 각도가 더 작죠? 예, 파장도 더 짧고요. 그럼 2는 B가 아니고 A입니다.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2가 B고 1이 A잖아요. 예,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더 크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022년 7월 고3학년 평가 20번 문제 볼게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20번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이제 풀만 하니까 사실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찍으면 안 되고.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P가 매질 C에서 매질 A, B로 각각 입사하여 굴절하였다. 그림 나는 P가 B에서 A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법선과 이루는 각이 나와 있는데 A에서는 60도, 요 C에서는 30도입니다. 그러면 요 A에서의 속력하고 C에서의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죠. 누가 더 빠릅니까? 네, A에서 속력이 더 빠릅니다. 60도, 30도니까. 그죠? 자, 그럼 B에서의 속력하고 C에서의 속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BC의 경계면인데요. 법선과 파동의 진행 경로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B에서는 65도, C에서는 30도입니다.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예, B가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럴 때, 자 보세요. C보다도 A가 빠르고 또 C보다도 B가 더 빠릅니다. 일단 C가 가장 느리죠. 근데 자 보면요, 요 사이의 차이는요 30도하고 60도 차이고요. 요 사이의 차이는 30도하고 65도 차이예요. 여기서 30도는 같잖아요. 근데 얘는 30도보다 30도가 더 크고 얘는 30도보다 35도가 더 커요. 그러면 A하고 C 사이의 차이가 커요? B하고 C 사이의 차이가 더 커요? B하고 C 사이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꺽쇠를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를 나열할 수가 있죠. 가장 느린 게 C고요. 가장 빠른 게 B가 되겠죠. 예. 그 사이에 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굴절률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NC, NA, NB 순으로 뭐가 제일 커요? 예, NC가 제일 큽니다. 굴절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빛의 경로도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법선이잖아요. 이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요거였습니다. 근데 B에서 A로 가면요, B에서 A로 가면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B하고 A를 비교하면 A가 속력이 더 느리죠. 느리면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작게 그려야 돼요? 예,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 볼까요?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죠. B가 C보다 속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죠. 요거 다 구해놨죠. 그냥 요거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자, 나에서 P가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입사하는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실험 하나만 소개해주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이건 서로 다른 매질에서의 소리 굴절 확인하기 실험인데, 이거는 동아리 실험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소리 발생기가 깔려 있는 아이패드고요. 그걸 이제 스피커형을 해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어플을 깔아놨고요. 요 사이에 헬륨이 들어간 풍선을 넣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작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굴절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얘는 귀로 들릴 정도예요. 보면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예. 자, 헬륨 풍선을 넣으면 이렇게 작아지고요. 근데 이산화탄소 풍선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 콜라를 이제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탁 따면은 안에 이제 확 이렇게 풍선이 진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로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소리가 커지는데 이건 기로는 판별이 안 되고 측정 장치로 측정해야지 겨우. 예. 아 진짜 보세요.
뭐야? 니 저 어플로 지금 소리 내고 있지? 지가 소리.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의 크기가 달라져도 진동수는 안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질이 다른 곳을 지나가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가 495Hz로 이렇게 계속 측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요 정도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요 정도, 헬륨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하고 이산화탄소 사이는 2배가 채 차이가 안 나는데 요 헬륨하고 공기 사이는 한 7배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헬륨 풍선했을 때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자, 이산화탄소 풍선을 하면, 자, 매질의 경계면 좀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공기하고 이산화탄소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더 크죠? 그럼 공기정이 더 가벼우니까 속력이 더 빠릅니다. 소리의 속력이.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요쪽이 더 크고 요쪽이 더 작아야 되니까, 요쪽이 더 크고 요쪽이 더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되어서 볼록 렌즈처럼 소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고, 헬륨 풍선을 집어넣으면 법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법선을 여기 그어보고, 경계면이고 법선을 그어보면, 자, 공기보다 헬륨 쪽이 훨씬 더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니까 이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은 각도가 이제 헬륨 쪽이 더 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헬륨 풍선을 넣으면 소리가 작아지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이게 그 분자량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이산화탄소하고 공기보다 한 7배 넘게 차이 나고, 요 사이는 2배도 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실험을 해보면 이 사이는 소리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요 사이는 이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측정기로 해야지 겨우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동아리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좀 괜찮은 실험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좀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전반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